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사여구, 미사여구. 3초. 제 인생을 바꾼 그 쩔건 순간이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식 날 단상에선 학장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찬란한 미래를 향해 웅대한 꿈을 펼치며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라는 식으로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와, 이런 멋진 말들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꾸며진 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미사여구예요. 미는 아름다울 미, 사는 말씀사, 여는 고을여, 구는 글귀 구자거든요. 말 그대로 아름답고 고운 말이나 글귀라는 뜻이에요. 특히 문학작품이나 연설, 축사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죠. 평범한 말을 화려하게 꾸며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찬란한 성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훨씬 격조 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미사여구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유형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정말 아름답게 썼거든요. 황제가 그의 글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과 고운 구절로 이루어진 글은 처음 본다 라고 극찬했다고 해요. 유향은 단순히 화려한 표현을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더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름다운 말을 썼어요. 그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마치 꽃밭을 거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아름답고 우아한 표현을 미사여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졸업식에서 그 화려한 축사를 들었던 제가 실제로 사회에 나와 보니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미사여구로 포장된 말들 뒤에 진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전적인 업무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야근이 많다는 뜻이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면 지금은 월급이 적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미사여구도 좋지만 때로는 진솔하고 솔직한 표현이 더 값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결국 진정한 미사여구는 단순히 말을 꾸미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더 아름답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철두철미, 철두철미.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력서를 내밀던 그 순간 면접관이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말하더라고요.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바뀌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순간부터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철두철미예요. 철은 꿰뚫을 철, 두는 머리두, 철은 또 꿰뚫을 철, 미는 꼬리 미예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전히 꿰뚫는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뭔가를 대충 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마음먹은 그 자세 그대로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북송시대에 정호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학문을 할 때 절대 대충 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어떤 문제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파고들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정호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학문이란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꿰뚫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가 평생 이런 자세로 공부해서 성리학의 기초를 다졌던 거예요. 만약 그때 정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많은 철학적 사상들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변화는 철두철미할 때만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20번째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거든요. 이력서 한 줄 한 줄을 다시 써봤고 예상 질문 100개를 만들어서 답을 준비했어요.
심지어 면접 가는 길까지 미리 가봤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20번째 면접에서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철두철미.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양상군자, 양상군자.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앞에 앉은 아주머니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야, 그 집 아들 또 남의 물건 가져갔다면서? 아이고, 창피해서 어디 얼굴 들고 다녀. 그런데 말이야, 예전에는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아냐? 그때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양상군자라고 했지 였어요. 양상군자?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묘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양상군자는 량상군자라고도 있는데요. 량은 대들보량, 상은 위상, 군은 임금군, 자는 사람 자예요. 직역하면 대들보 위의 군자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도둑을 빚고 와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군자라는 높은 말로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마치 고상한 분께서 남의 집 대들보 위에 올라가서 물건을 훔치시네 라고 비꼬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국 후한 시대에 진식이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이분은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밤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걸 발견했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잡으려고 했을 텐데 진식은 달랐어요. 조용히 가족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개발해야 한다. 악한 성품은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야. 저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처럼 말이다. 도둑은 위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는데 자신을 도둑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대들보 위에 군자라고 돌려서 말하는 진식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결국 스스로 내려와서 잘못을 빌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그 버스 안에서 아주머니들 대화를 듣고 나니까 어릴 때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친구 연필을 몰래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예쁘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엄마가 이 연필을 어디서 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는 다 아시면서도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은 안 했을 거야. 혹시 실수로 가져온 거겠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엄마의 그 따뜻한 말투가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줬죠. 진식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감싸주는 지혜.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비난보다는 이해로, 질책보다는 배려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망자개치, 망자개치. 택시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아가씨, 나이 몇 살이에요? 갑자기 왜 나이를 물어보시나 했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딸이 아가씨랑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망자개치예요. 망할 망, 아들 자, 셀 개, 이치자를 써서 망자개치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죽은 자의 나이를 센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상하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나이를 계산한다니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세상을 떠난 자식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 몇 살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담은 말이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서는 그 아이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유양이라는 학자가 쓴 설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도 매년 그 아이의 생일이 되면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제 몇 살이 되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어머니를 이상하게 봤지만
사실 이건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님도 그런 마음이셨구나 싶었어요. 저를 보시면서 딸 생각이 나셨던 거겠죠. 아마 마음속으로는 우리 딸이 살아있었다면 저 아가씨처럼 예쁘게 자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서야 왜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딸을 마음속에서 키우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라 혼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더라고요. 갖고 멸려, 갖고 멸려. 여러분,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정말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건의받았거든요. 2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 하지?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자성어가 바로 각고 멸료예요. 각은 새길 각, 고는 괴로울 고, 면은 힘쓸 면, 려는 힘쓸 려라는 뜻이거든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참고 힘써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꾹 참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흉노족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당했는데 무려 19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야 했거든요. 매일 양을 치면서도 한나라 사신의 깃발을 놓지 않았어요. 깃발이 너덜너덜해져도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아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며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게 각고 멸료가 된 거죠. 그때 제가 떠올린 게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소무가 19년을 버텼다면 저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손목이 아파도 눈이 빠질 것 같아도 가족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6개월 후에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힘든 순간일수록 뼈를 깎는 각오로 버텨내는 게 각고멸료의 진짜 의미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거든요. 당랑거철, 당랑거철.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애가 대기업 들어간다고 너무 우쭐해져서 말이야. 이제 뭐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아나 봐.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작은 성공 하나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당랑거철이라는 말인데요. 당랑은 사마귀, 거는 막는다는 뜻, 철은 수레바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작은 힘으로 거대한 것에 맞서는 무모함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덤비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나라 장공이 사냥을 나갔는데 길에서 사마귀 한 마리가 앞다리를 들고 자신의 수레를 막고 서 있는 걸 봤대요. 수레는 말이 끄는 거대한 것이고 사마귀는 손톱만한 작은 벌레인데 말이에요. 장공이 너무 신기해서 마부에게 물어봤죠. 저 작은 벌레가 뭘 하는 거냐? 마부가 대답했어요. 사마귀는 자신의 힘을 모르고 수레를 막으려 합니다. 용감하긴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장공이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마귀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무모한 도전인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용기와 무모함 사이의 차이였어요. 버스에서 들은 그 대화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정에 비슷한 적이 있더라고요.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몇 달 만에 회사 시스템을 다 바꾸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경험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결국 상사들한테 제대로 혼났죠. 그때는 정말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사마귀가 수레바퀴 막는 격이었어요. 당랑거철. 때로는 용기로 보이지만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일거양득, 일거양득.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깨달은 건데요. 처음엔 그냥 배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김치랑 돼지고기 넣고 대충 끓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찌개가 제가 지금까지 끓인 김치찌개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단순하게 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일거양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은 하나, 거는 들다, 양은 둘, 득은 얻다.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일석이조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를 노리고 갔는데 덤으로 하나를 더 건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에 평원군이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이분이 진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초나라와 동맹을 맺으러 가야 했는데 함께 갈 문객을 20명 선발했거든요. 그런데 19명까지는 금방 뽑았는데 마지막 한 명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때 모모라는 문객이 자청해서 나섰어요. 평원군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데려갔죠. 그런데 막상 초나라에 가보니까 이 모모가 정말 뛰어난 언변으로 초나라 왕을 설득해서 동맹을 성사시킨 거예요. 평원군은 깜짝 놀라면서 말했죠. 내가 문객을 한 명 더 얻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라를 구할 인재까지 얻었구나. 정말 일거양득이로다. 저도 그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냥 허기를 달래려고 대충 끓인 건데 생각해보니까 냉장고 정리도 되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정말 일거양득이었던 거죠. 때로는 욕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진정한 일거양득은 계산하고 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할 일을 성실히 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 같은 거예요. 설상가상, 설상가상. 커피 향을 맡는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왜 어떤 향기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 향 하나로 갑자기 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향기라는 게 참 신기해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그래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인데 눈 설자, 위 상자, 더할 가자, 서리 상자예요. 이미 춥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겹친다는 의미거든요. 좋지 않은 일에 또 다른 나쁜 일이 겹쳐서 더욱 곤란해지는 상황을 말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벼슬길에서 정치적으로 밀려나면서 귀향을 가게 됐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첫 번째 귀향지에서도 힘들었는데 다시 더 먼 곳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정말 끝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눈 내린 땅 위에 서리까지 내려서 더욱 춥고 메마른 상황처럼 말이에요. 소동파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 카페 향기로 떠올린 5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엎어졌어요.
3개월 동안 밤새워 준비한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열쇠를 사무실에 두고 온 거예요. 완전히 설상가상이었죠. 그때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런 날도 있구나,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면서요. 인생이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 하나로도 벅찬데 또 다른 문제가 겹치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모든 걸 견딜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금상첨화, 금상첨화.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칭찬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였는데 부장님이 회의실에서 모든 팀원들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늘 눈치만 보며 살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당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금상첨화인데요. 금, 비단금, 위, 상, 더할 첨, 꽃, 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아름다운 비단에 꽃까지 그려 넣어서 더욱 화려하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겹친다거나 이미 훌륭한 것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송나라 시대에 황정견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이 쓴 시를 보여주면서 조언을 구했는데 그 시가 이미 너무나 완벽했던 거예요. 황정견은 고민에 빠졌죠. 이미 완벽한 작품인데 여기에 뭘 더 보탤 수 있을까? 그때 그가 한 말이 바로 이 시는 금상첨화와 같다 였어요. 아름다운 비단에 꽃을 더하듯 이미 완벽한 것에 무엇을 더한다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의미였죠. 그제서야 제가 그날 느꼈던 아쉬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받은 칭찬이 너무 소중해서 이게 마지막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면 더 아름다워지겠지만 때로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완벽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더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십시일반, 십시일반.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이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목이 아픈데도 묵묵히 된장을 풀고 계시는데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두부 한 무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옆집 할아버지가 파 몇 대를 가져오시고 또 다른 이웃이 애호박을 들고 오셨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재료를 가져와서 할머니의 된장찌개가 점점 풍성해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십시일반이에요. 십은 열십, 씨는 숟가락 씨, 일은 하나 일, 반은 밥 반자예요. 직역하면 10숟가락으로 한 그릇의 밥을 나눈다는 뜻인데요.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위나라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한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마을에는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나누어 먹었거든요. 한 집에서 쌀 한 줌, 다른 집에서 보리 한 줌, 또 다른 집에서 콩 몇 알씩 내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루 한 끼는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는 며칠도 버틸 수 없는 양이었지만 모두가 조금씩 나누니까 마을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날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각자 가져온 재료는 별것 아니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정말 맛있는 한 끼가 되었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살아가는 방법이란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하면 더 큰 기쁨이 생긴다고. 그 순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단순히 함께 돕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까지 나누는 삶의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십시일반이에요. 구상유치, 구상유치.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께 큰 소리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얕은 지식들을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양 떠벌리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민망하고 안타까웠어요. 아, 저 청년이 모르는구나. 자신이 지금 얼마나 철없어 보이는지를요. 그런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구상유취인데요. 구는 입구, 상은 오히려 상, 유는 젖유, 취는 냄새 취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입에서 아직 젖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애기들이 젖을 먹고 나면 입에서 달콤한 젖냄새가 나잖아요. 그처럼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유치하고 미숙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예요. 어느 날 궁궐에서 젊은 관리들이 모여서 국가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견이라는 게 너무나 현실성이 없고 책에서 본 이론만 늘어놓는 거였어요.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노련한 대신이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대요. 저 젊은이들의 입에서는 아직 젖냄새가 난다고요. 실제 경험도 없으면서 세상을 다 안다는 듯이 떠벌리는 모습이 갓 젖을 땐 아이 같다는 뜻이었죠. 그 지하철에서 만난 청년을 보면서 문득 대학교 1학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철학 수업을 몇 번 들었다고 해서 친구들 앞에서 인생과 세상에 대해 아는 척했던 그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저 역시 입에서 젖냄새가 나는 철부지였던 거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은 건데 진짜 아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거든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젖냄새 나는 말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 이야기가 훨씬 값지니까요. 미생지신, 미생지신.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걸까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미생지신이에요. 미생의 믿음이라는 뜻이죠. 미는 꼬리미, 생은 날생, 지는 어조사지, 신은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미생이라는 사람의 신용, 믿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미생지신은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한 번 한 약속만큼은 절대 어기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담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시대에 미생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좋아하는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강물이 불어나면서 다리 밑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피했겠죠. 그런데 미생은 달랐어요. 그 여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미생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국 물이 목까지 차오르자 미생은 다리 기둥을 붙잡고 그대로 숨을 거뒀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거죠. 벚꽃이 지는 걸 보면서 떠올린 건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친구와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별것 아닌 약속이었어요. 같이 벚꽃 보러 가자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힘든 일이 생겨서 사람들을 다 피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저는 매주 그 벚꽃길을 혼자 걸었어요. 친구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은 저를 바보 같다고 했죠.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을 기다린다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길을 걸었어요. 벚꽃이 다 질 때까지요. 결국 그 친구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려는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처럼 약속도 때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미생지신. 약속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요? 도탄지고, 도탄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젊은이,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마. 나도 진흙탕 같은 시절을 견뎌냈으니까.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깊은 뜻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도탄지고예요. 도는 진흙도, 탄은 숫탄, 지는 어조사지, 고는 괴로울 고자를 써요. 말 그대로 진흙과 숯불 속에서 겪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진흙 속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고 숯불 위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극도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 혼란한 시절이었죠.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양해왕이라는 임금을 만났어요. 그때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전쟁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집은 불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맹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백성들은 진흙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뜨거운 숯불 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탄지고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을 때 맹자는 이 강렬한 표현으로 현실을 깨우쳐 준 거예요. 진흙과 숯불,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고통을 합쳐서 백성들의 참혹한 상황을 표현한 거죠.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할머니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취업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던 시기였거든요. 수십 번의 면접 탈락, 통장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정말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았고 마음은 숯불에 타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격려해 주신 거였어요. 본인도 전쟁을 겪으며 도탄지고의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겨내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결국 도탄지고는 끝이 있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깊은 진흙탕이라도, 아무리 뜨거운 숯불이라도 영원하지는 않으니까요.
주마가편, 주마가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젊은이들은 참 바빠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빨리 가려고 할수록 더 천천히 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주마가편, 이 말을 풀어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주는 달릴 주, 마는 말마, 가는 더할 가, 편은 채찍편이거든요. 이미 빠르게 달리고 있는 말한테 채찍을 더 가해서 속도를 높인다는 의미죠.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거나 잘하고 있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곽거병이라는 젊은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20살도 안 된 나이에 흉노 쪽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보기에도 이 젊은 장군이 너무 뛰어나니까 더 큰 임무를 맡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날 황제가 곽거병을 불러서 네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이번은 더 어려운 임무를 맡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이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걱정했대요. 하지만 곽거병은 기꺼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고 결국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건 때로는 이미 잘하고 있을 때 더 박차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 역시 그동안 적당히 만족하며 살았는데 할머니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주마가편의 순간이 된 거죠. 이미 괜찮다고 생각할 때야말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거더라고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만족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견문 발검, 견문 발검. 47번째 이사를 했던 그날이에요. 박스를 정리하다가 문득 제 성격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새집 첫날부터 벌써 이웃집 소음이 신경 쓰이고 복도에 놓인 신발 하나까지 거슬리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예민한 사람이구나.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견문 발검이에요. 견은 볼견, 문은 모기문, 발은 뽑을 발, 검은 칼검이거든요.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과격하게 반응하는 걸 말해요.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칼을 뽑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겠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무관이 임금님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팔에 앉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사적으로 칼을 뽑아서 모기를 치려고 했다가 자기 팔을 베어버린 거예요. 임금님이 보시고는 모기 잡겠다고 칼을 뽑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견문발검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47번째 이사 그날로 돌아가서요. 제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생각해보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크게 느껴졌던 거죠. 이웃집 발소리도 복도 신발도 사실은 평범한 일상인데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견문발검하고 있구나. 작은 일에 큰 감정을 쏟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기에게는 모기만큼의 반응이면 충분하니까요. 염화시중,
염화 시중.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묘한 감정 있잖아요. 디지털 세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말이에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중요한 걸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소통 방식에 대한 거예요. 바로 염화 시중이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염화는 꽃을 집어든다는 뜻이고 시중은 대중에게 보여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들어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없이 꽃을 드는 것만으로도 깊은 뜻을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몸짓이나 행동으로 전하는 거죠. 진정한 소통이란 때로는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2500년 전,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부처님은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셨어요. 그냥 조용히 꽃을 드시기만 했는데 그 순간 마하가섭이라는 제자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어중두레하고 있는데 마하가섭만 이해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 미소를 보시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마하가섭이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이 꽃 한 송이를 통해 전해진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전해진 거니까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는데 저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미소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니 기특하다는 마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마음을 알아주시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염화시중처럼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걸 그 할머니의 미소로 배운 거죠. 단기지개, 단기지개.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 또 야근하고 집에 가서도 넷플릭스만 보다가 잠들고 주말엔 침대에서 굴러다니기만 하고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자성어가 딱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말이에요. 바로 단기지개인데요. 단은 끈을 단, 기는 뱉을 기, 지는 갈 지, 개는 경계할 개예요. 직역하면 배틀을 끊어서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맹자의 어머니한테서 나온 거예요. 맹자가 어렸을 때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맹자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는데 맹자가 들어오자마자 가위로 배틀의 실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맹자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이 배는 하나하나 실을 엮어서 만드는 거란다. 중간에 끊어버리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네가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야. 상상해보세요.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짜던 배를 순식간에 망가뜨려버리는 모습을요. 맹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순간 맹자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공부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포기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며 자책하고 있던 제 모습이 딱 옛날 맹자 같았던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나씩 끝까지 해내기 시작했어요. 단기지개처럼 중간에 실을 끊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토적성산, 토적성산.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요. 그날 저는 완전히 지쳐서 버스 맨 뒷자리에 털썩 앉았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말을 걸어오셨거든요. 절 보니 왜 그렇게 힘들어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뭘 해도 성과가 안 나서 답답해요. 라고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흙 한 줌으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지만 계속 쌓으면 산이 된단다. 오늘은 바로 그 할머니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자성어를 소개해드릴게요. 토적성산이라는 말인데요. 토는 흙토, 적은 쌓을 적, 성은 이룰 성, 산은 산이에요. 말 그대로 흙을 계속 쌓으면 산이 된다는 뜻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면 결국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순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제자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한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 제자 중 한 명이 선생님, 저는 너무 둔해서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때 순자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높은 산을 보거라. 처음에는 작은 흙덩이 하나였을 뿐이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서 흙이 조금씩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의 산이 되었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한 글자씩이라도 꾸준히 익히면 결국 큰 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그 버스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동안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들려고만 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운동도 한 번에 몇 시간씩 하고 일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책 한 페이지씩만 읽기, 계단 한 층씩만 더 올라가기,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작은 흙덩이들이 모여서 제 인생에 단단한 산 하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토적성산.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이 말처럼 작은 시작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큰 성취가 되는 거네요. 어두육미, 어두육미.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 고양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항상 시작과 끝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마치 중간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어두육미예요. 어는 물고기여, 두는 머리두, 육은 고기 육, 미는 꼬리 미자를 써요. 직역하면 물고기의 머리와 고기의 꼬리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앞부분과 뒷부분만 중요하고 중간은 소홀히 한다는 의미예요. 요즘으로 치면 드라마 첫 회랑 마지막 회만 보고 중간 회차는 건너뛰는 것과 비슷해요. 시작은 화려하게 마무리는 완벽하게 하지만 정작 과정은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명나라 때 한 요리사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황제의 잔치를 준비하던 요리사가 있었는데 물고기 요리를 만들 때 머리 부분은 정성스럽게 장식하고 꼬리 부분도 예쁘게 모양을 냈어요. 하지만 중간 몸통 부분은 대충 익혀서 내놨죠. 황제가 한 입 먹어보니 겉보기엔 화려한데 정작 맛은 형편없었어요. 화가 난 황제가 물고기 머리와 꼬리만 신경 쓰고 중간은 소홀히 했구나 라고 꾸짖었고 이후로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두육미라고 부르게 됐다고 해요. 길고양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거든요. 시작할 때는 엄청 의욕적이었어요. 기획서도 완벽하게 만들고 프레젠테이션도 화려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마지막 발표 준비도 철저히 했어요. 하지만 중간 실행 과정에서는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작은 디테일들, 지루한 검토 작업들, 반복되는 수정 작업들을 대충 넘어갔어요. 결국 발표 당일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고 아무리 시작과 끝이 완벽해도 중간이 부실하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시작도 완벽한 마무리도 아니라 중간 과정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채워가는 거였다는 걸요. 어두육미가 되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견강부회, 견강부회. 여러분, 제가 어제 친구랑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완전히 어이가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갑자기 자기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헤어진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전 남자친구가 어제 인스타그램에 커피 사진을 올렸는데 그 커피숍이 둘이 처음 만났던 곳 근처라면서 분명히 자기 생각하면서 일부러 거기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듣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냥 커피 마시러 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계속 자기 논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남자가 올린 커피 색깔이 자기가 좋아하던 라떼 색깔이랑 비슷하다면서 이것도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딱 쓰는 말이 있어요. 바로 견강부회라는 사자성어예요. 견은 끌 견자, 강은 강할 강자, 부는 붙일 부자, 회는 모일 회자를 써요. 말 그대로 억지로 끌어다가 강제로 갖다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억지로 연결해서 자기 생각에 맞춰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을 억지로 맞지 않는 것에 우겨넣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시대에 정말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어요. 당시 유명한 학자였던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정치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어느 날 황제가 동중서에게 물었어요. 요즘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달라고요. 일식이 일어나고 해성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던 거예요. 동중서는 고민에 빠졌어요. 황제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직접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럴듯한 해석은 내놓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고전에 나오는 온갖 구절들을 끌어다가 억지로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이상 현상과 전혀 상관없는 옛날 성인들의 말씀까지 끌고 와서 이거다 저거다 해석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요리할 때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다 꺼내서 억지로 한 요리에 넣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신하들이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동중서가 견강부회를 한다고 했던 거예요. 억지로 끌어다가 갖다 붙인다는 뜻으로요. 그때 제가 친구한테 딱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견강부회야. 전 남자친구의 모든 행동을 억지로 자기와 연결 지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커피는 그냥 커피일 수도 있다고요. 친구가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맞다. 자기가 너무 억지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견강부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자기 생각에 맞춰 끼워 맞추려 하면 진실은 더 멀어져만 간다는 걸 기억해요.